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연합뉴스TV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의원 정원 시도 역풍 야당 주어담기 부심,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이 즉슨 의원 정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야당이 이제는 그 말을 주워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고 여론도 좋지 않아서인지 정원 의지가 확고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도 말을 아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이 같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찬성했던 거죠. 맞장구 쳤다는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이 정원론은 당장 당내에서도 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의 끝자락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이라는 호재가 터졌지만 이를 살리기는 그냥 야당의 셀프 물타기를 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민심은 더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세비를 깎아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당 지지층은 물론 야당 지지층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던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세도 한불 꺾였다. 엊그제 회의에서는 재차 정원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어제는 일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원 이슈는 언제든 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겹쳐진다. 야당이 추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면 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공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언론을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면은 맞는 일도 밀어붙이기가 어렵고 거꾸로 틀린 일도 밀어붙이기가 쉬워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탈리아였는데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언론 재벌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거의 베를루스코니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를루스코니는 그렇게 부패, 폭정, 온갖 얘기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했던 이유가 바로 언론 장악이. 그러니까 이거는 장악할 필요도 없어요. 프랑스의 이탈리아의 주류 언론은 전부 베를루스코니 겁니다. 나라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이 있었죠. 그게 이탈리아에는 노인층이 우리나라처럼 많습니다. 노인층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딜떡 쳐부어가지고 노인들 표로 연명했던 이제 그런 건데요.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언론의 세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옳은 일도 추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기사의 이게 미디어 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TV 기사를 해서 쭉 보니까 댓글들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부 의원 놈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참 정치의 불신을 처리하기 위한 언론의 공작은 집요하고 그런 정치의 불신의 결과 권력이 이득을 받는 이런 구조. 정말 깨부시기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 늘어야 됩니다. 행정부는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 만들면요 수백조 예산을 주무립니다. 그 수백조의 예산을 주무리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은 독자기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늘 박정희도 그랬고 박정희는 오죽했으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3분의 1을 지가 임명하는 유정회로 했겠습니까? 의원 수는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의원들이 좀 돈 쓰고 300명이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들 돈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질투심입니다.
아이, 나는 말이야, 연봉 3천도 안 되는 이런 완전히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 의원 새끼들은 말이야, 연봉 1억이 넘고 또 뭐, 기름값도 주고, 뭐 또 주고, 뭐 또 주고,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다며. 아이, 그 새끼들 돈 쓴다면, 그 맨날 그 국가 세금이나 축 내고, 그렇게 질타하기가 쉽죠. 보십시오. 우리가 뽑은 이명박이는 22조 원의 세금을 사대강에다 퍼부어가지고 다 날려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원들에게 1조만 퍼부었어도 이명박이 22조를 거기다 쳐붓지 못했을 겁니다.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개같은 의원들 있어가지고 그 세금 도둑질하는 놈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은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 뽑아주면 돼요.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거는 사실은 저런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 늘릴 필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300명이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을 1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200명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왜 혁신위에서 그렇게 그게 뻔히 좋은 안이라는 걸 알면서 그 안을 냈겠습니까? 그 안 내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나쁜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지역구 의원을 갖다가 이게 현재 의원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구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됩니다. 현재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여야 됩니다. 지역구가 지금 거의 200한 3, 40석 될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한 5, 60석 되는 이런 구조인데 비례대표를 200석으로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240, 50개가 100개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100개로. 의원들이 아마 전부 머리 꼭지가 돌아가지고 네가 핵심한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온갖 연병을 다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는 도저히 이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 새끼들은 지역구 의원 줄여 저 비례대표 늘려 하면 되는데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를 늘어달라 해가지고 의원 용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훌륭한 비례대표 잘 뽑으면요 지역구 의원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그때 그렇게 말이 많았던 청년 비례대표 2명 뽑지 않았습니까? 여자 장하나 의원, 남자 김광진 의원입니다. 김광진 의원 지금 국방위에서 한 활약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서너 명분은 합니다. 물론 비례대표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있어요. 다음에 안 뽑으면 기회 안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 불신 때문입니다. 뭐 대통령을 2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비대해진 행정부 수백조 원의 예산을 쓰는 행정부 30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 늘 북한에 벌벌벌 떨고 방위산업 비리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좀 더 뽑아가지고 돈 좀 더 써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이게 수구 언론 보수 언론들은 늘 국회의원들 돈 많이 쓴다고 지랄을 해요. 아니 국정원장이나 장관들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장관들도 수십억 규모고요. 국정원장은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뭔지 알아요? 그냥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래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야. 국가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총액을 따지면 1,00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집을 사든 집은 안 사겠다. 나중에 이 집 무슨 돈으로 산다냐 할지 모르니까 자기 아들 딸에게 용돈을 주든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는 돈입니다. 그게 더 아깝지. 국회의원 하나 더 뽑아가지고 연봉 1억 더 준다고 아깝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특정한 언론들이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늘 정치권과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 또 정치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런 역할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건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국회의원 정선들이 막 이 새끼들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 돈을 국민 헬세를 갖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국민 헬세를 할 사람들은 장관수를 줄이라고 그랬어요. 장관수를.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현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해킹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네. 엊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직전 삭제했다는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결과 전혀 국내 사찰이 없었다고 국정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 감청이 불가능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SK텔레콤 휴대전화 3개 회선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기관이 자체 검증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고 이를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때도 정치 관련 글은 없다고 장담했으나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니 뭐 다양한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발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데 그죠? 예.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자살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데 그 자살 직전에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죽은 거야 도대체? 아니 참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뭐 사람 목숨이라는 게 끌었다가 다시 또 싹 하면 살아나는 그런 거예요? 시험적으로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발 되는 얘기를 해야지.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누가 믿겠나. 국정원은 국회 보고 때 네.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51개로 이 중 대북 대테러용은 10개이며 31개는 국내 실험용, 또 10개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단순히 숫자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삭제된 파일이 51개 뿐인지 혹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삭제 파일을 공개했지만 목록만 있을 뿐 이름이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는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임 과장에 대해 여러 번 말을 바꿔 새로운 의혹을 자초했죠. 예컨대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그의 사망으로 상당 부분 알 수 없게 됐다는 국회 보고는 단순 기술자였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됩니다. 해킹 의혹의 책임을 임 과장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설사 국정원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임 과장의 자살 동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삭제 권한이 없는 임 과장이 업무용 컴퓨터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보안 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삭제된 해킹 파일 중 31개가 국내 실험용이라는 발표도 해외 활동 북한 공작원이 대상이라는
종전 해명과 다릅니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30여 개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자료 제출이 어떻게 해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 못합니다. 자료 제출 시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게 그 국가가 박근혜라면 맞는 말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아니, 뭐,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이제, 그, 국정원장뿐만이 아니라 장관들도 특수활동비 다 써요. 그 액수의 다가가 있을 뿐이지. 총액은 공개가 되는데, 국정원장은 총액도 공개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예산은 전체 총액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국가안보를 해친다. 설명 못 하겠지.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치느냐고 하려면은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 카카오톡 감찰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일종의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도록 만듭니다. 뭐 영화를 다운받는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뭐 영화 뭐 천국인지 지랄인지 그런 걸 그 저기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공짜로 영화 볼 수 있어 하면은 그 앱을 다운받는 거야. 그러면 앱 다운받으면서 스파이웨어가 자동으로 내리받기를 해가지고 그 컴퓨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 아니면은 저기 어떤 사람을 보고 싶으면은 저는 뭐 어디 기자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그 저기 천안함이 그 자초됐다는 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글 파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그럼 한글 파일 클릭할 것 아닙니까? 그 클릭하는 순간 스파이웨어가 설치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게 이제 함부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치만 딱 되면은 휴대폰이 배터리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아웃되지 않는 한은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꺼진 휴대폰 앞에다 대가리를 갖다 들밀지 않고 저 멀리 있으면은 뭐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말하는 소리라든지 혹은 부부간에 밤에 뭘 하는 소리라든지 다 들린다고. 그렇잖아요. 통화는 뭐 물론이고 카카오톡을 하면 카카오톡도 다 감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카카오톡을 감청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자체를 감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든지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병호라는 사람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지 누가 하여튼 이 정권의 대가리들은 하나같이 진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실무에 대해서 완전히 빠가열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국정원에 뭐 무슨 뭐 저기 3차장 1차장도 아니고 아니 저 해킹 프로그램 어떤 건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나는 뭐 내가 뭐 감청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도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고 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장이 야, 카카오톡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 양반이 진짜 제대로 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휴대폰을 감청하더라도 카카오톡을 감청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정서와 직결되는 아니 내 카카오톡까지 다 한단 말이야. 내 이번에 내 초등학교 여자 동창을 만나가지고 좀 진한 얘기 나눴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일러주면 어떡해? 뭐 이런 식의 그 정서를 자극하니까 안 한다고 한 건지 참.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야당이 달라는 거에서 안 주고 있잖아요. 네. 수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안 주면? 근데 나 참 신기한 건 또 뭐냐면은 뭐 51개 어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같으면은 그것도 없었다. 뭐 기왕 사기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을 쳐들어가가지고 뭐 강제로 뭐 압수수색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간첩 조작 사건 때도 뭐 슬슬슬 넘어갔잖아. 오히려 검찰하고 국정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더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추리하면은 야 이거는 조금만 파면은 51개 정도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나 혹은 압수수색 혹은 훔치기 제보 이런 거 없이도 51개 파일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게 전부인지도 궁금한 거고. 그게 당연히 전부가 아닌 거지. 이게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딱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일각만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리를 합니다. 국정원 우리 청취자 국정원 여러분 뭐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추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 며칠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보위가 열리기 전 며칠 뭐 지난주부터였을까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삭제가 된 게 아니다. 100% 복구 가능하다더라.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거든요. 당연히 국정원에서 흘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니 다 확인할 수 있대 금방.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확인해봤다 온전히.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수순이었다는 거.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함정이 아니 인간적인 이걸 왜 죽었냐고. 아니 왜 죽었냐고요. 뭐 좀 이 소설임을 가정해서 좀 상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만약에 국정원 얘기가 맞다면은 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비리가 덜통이 나가지고 그 직원 개인이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어차피 이거는 예산을 누군가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약서만 조작하면 된다고. 여기서 10억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서 한 20억으로 숫자만 싹 바꿔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도장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뭐 외부에서 판 도장이 있더만 찍어가지고 결제 올리면은 아니 그 양반이 뭐 어디 해킹 툴 회사에 가가지고 이거 20억 맞아요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띵가먹을 가능성이 첫째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들통이 근데 그것도 죽을 정도 이유는 아니야. 돈 매덕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어 그렇잖아. 이제 그를 아니 굳이 추리한다면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입막을 할 수 없는 어떤 정보를 캐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안고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죽었다. 근데 그것도 또 말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자신이 너무 사회적으로 큰 궁지에 몰릴 것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 뭐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이건 진짜 소설입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양반 좀 나 좀 씹지 마. 이게 어디까지 추리야 추리. 이럴 수는 있죠. 살해당할 수 있죠. 살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면은 거꾸로 바라봐야 되는 건 자살이 아니다. 자살이 아니면 피살 아니에요. 그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폐차를 그렇게 서둘러 했느냐? 차량이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찍힌 게 서로 다르냐? 이런 의문들은 이제 함부로 피살 운운하면은 국정은 요즘 뭐 틈만 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고소 고발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을 고소하면 진짜 쫄리지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저도 고소 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통보가 안 왔어. 언제든 잡아가려고 그러는 모양이야.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나 고소했어. 그때 시발단 때 난 이제 어느 놈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 시발단도 국정원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발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도 안 했거든.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 근데 아직 그건 뭐 검찰 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틀어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써먹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서영석 함부로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나야 뭐 나 잡아가라 주의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이 뭐 진짜 살만큼 살았고 나 뭐 도저히 뭐 사실 뭐 겁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피살설을 사람이 입에 못 담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고소 고발을 당할까 봐서 이제 겁이 나서 그런 얘기를 오히려 또 역풍이 불 가능성 정치권에서는 증거 없이 얘기하면은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런 거죠. 아니 국정원장 발표했더라면 임모 과장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 왜 죽어? 그런데 너무도 아무 일이 없어. 너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죽냐고. 그러면은 국정원이 발표할 수 없는 어떤 증거 자료를 그 새끼 죄송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어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국정원이 이 임모 과장의 자살 이유를 그래 저 정도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겠어. 라고 이유를 설명해줬다면 그런 추리가 나올 리가 없는 건데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은 아니 이병호 원장님 이 국정원 임모 과장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럼 자살은 아니겠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병우 원장하고 국정원의 해명대로라면 딱 그것만 가지고 아주 억지로 그 틀 속에서만 안타깝게도 이 임모 과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유를 상상해보자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킹 툴을 들여오는 일에 실무자로서 관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면은 예. 항상 그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국정원장이 얘기한 게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자살한 게 아니든가. 그 거꾸로. 말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은 자살이 아니든가. 둘 중에 밖에 이유가 없지. 아니, 저의 상상력으로서는 그 이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예. 아무튼 그런데 뭐 야당이 뭘 어떻게 어제 보니까 뭐 플랜 B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플랜 B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플랜 B가 뭐 나와서가 아니고 좀 이 정보위 회의 통해서도 뭐 소득이 없었잖아요. 야당이? 예,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그 안철수 진상조사위원장이 이거 내놔라 하는데 이제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정보위 회의 때도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플랜 B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찾아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플랜 B 아니라 C, D까지 나와도 이렇게 웅켜지고 있으면 이 양심선언, 혹은 제보 이런 게 아니면은 국정원의 그 컴컴한 집구석 사정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캐나다에 가 있다는 그 양반이 캐나다에서 양심선언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난망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죠. 출판사 김영사 아시죠? 굴제 출판사죠. 김영사 잘 알죠. 예, 김영사의 전현 대표 사이에 고소전이 불거지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갈등의 단면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편집장 출신으로 30대 대표이사에 올라서 25년간 성공 신화를 일구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박은주 전 대표, 박 전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출판계를 넘어서 일반 독자들의 충격도 크다는 것입니다. 네. 김영사는 그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식객, 또 정의란 무엇인가. 예, 이런 숱한 베스트셀러를 생산해온 대표적 출판사입니다. 아니, 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나는 이 책 중에서 단 하나도 읽은 적이 없어. 정의란 무엇인가는 뭐 서점에 서서 앞부분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쓱 끌리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나머지는 진짜 처음 듣는 책이야.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일부 읽어보긴 했는데 아무튼 다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들이긴 하죠. 네. 예, 제목은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 아니 제목도 사실은 좀 정의란 무엇인가 외에는 내 처음 듣는 제목들이야. 예.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사 박은주 대표님. 저도 나름 책 읽는 사람인데 죄송하네요. 예. 자, 이번 사태는 좋은 책을 출판해온 출판사이니만큼 사풍이나 내부 경영도 훌륭할 것이라고 믿어온 많은 독자들에게 큰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한겨레가 이것도 이번 사태는 할 수 있다. 이것도 한겨레 사설 속에 있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건 좀 해라. 예. 자,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판 명가 김영사의 민망스러운 내분 추태. 이런 제목인데 한겨레 논설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자, 박은주 전 대표는 김강유 현 대표이사 회장을 353억여 원 규모의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회장이 김영사의 손실을 입히면서 자신의 큰형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이 고소를 한 박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에 김영사 쪽은 적법한 담보를 잡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활동을 중단한 이면에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박 전 대표가 출판사 편집자로 들어간 뒤 김 회장의 금강경 독송회 제자가 되어 법당에서 20년간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별일이 다 있었네요. 별일이 다 있었네. 박 전 대표는 월급과 상여금 전액을 법당에 기부하면서 충성을 바치다가
김 회장이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그 곁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답니다. 참 요지경 같은 일이 휴지경이네. 예. 자, 그저 한 개인의 종교 생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고 지나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을 합니다. 박 전 대표나 김 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출판사의 전현직 경영자입니다. 박 전 대표는 한국 최대 출판인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국민 정신문화와 연관된 산업에서 지도적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생활도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출판은 국민 지식 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저질 문화의 범람을 막고 사회교육도 수행하는 것이 출판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이겠습니다. 독자들은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책을 낸 출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내가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 뭐 출판명가 김영사의 민망스러운 내분 추태를 이 방송을 듣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협동조합 국민TV의 민망스러운 내분 추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식적인 덩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짝이기 또 얘기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뭐 배임 횡령은 없잖아요, 그죠? 배임 횡령 가지고 지랄하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25,000원 정도 들었어요, 1인당 평균. 그랬더니 이 고가의 식사라고 쓴 기자 있긴 있었는데 참 또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나는 뭐 25,000원 정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그때 당시 그 기자간담회를 실무를 집행했던 조상훈 국장이 이거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내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3분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야 뭐 배임 횡령 이 사실은 없으니까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좋은 책을 출판해온 출판사인 만큼 사풍이나 내부 경영도 훌륭할 것이라고 믿어 많은 독자들이 큰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좋은 책을 출판해온 출판사니까 그 안도 훌륭하라고 믿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박원주 씨, 저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30대에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대표가 돼가지고 제가 김영사에서 기억하는 책들은요, 주로 과학과 관련된 사이언스 관련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김영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내지는 뭐 교재 성격의 그런 책들. 이제 그런 사람이 뭐 미륵불 운운하면서 월급하고 뭐 수당을 전부 다 법당에 바치고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노릇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그 밑에 있는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뒤로는 사이코지 누가 합니까? 가장 그 비근하게 드러난 얘가 그분 또 그런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도 기분 존나게 나쁘겠지만은 제주도에 무슨 지검장인가는 그 양반 있잖아요. 아니 낮에는 그냥 아주 고매하신 지검장인데 밤에는 여고생들 앞에서 그냥 뭘 하의를 갖다 벗고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겉과 속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 라디오가 주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골라본 게 네, 이건 좀 엽기적이네. 아니, 난 박원주 씨가 이런 사람인지 처음 알아서 어떻게 금강경 독송의 제자가 돼서 법당에서 20년간 집단 생활을 하고 월급과 상여금 전액을 법당에 기부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내분을 보고 뭐 교훈을 얻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출판사라는 것이 책을 읽고 또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지적, 감성적 교양을 쌓아오면서 또 성장기를 보낸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상징적으로 그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자체, 존재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잖아요. 뭐 대학로 지나다가 샘터사 사옥 보면서 한번 또 마음도 한번 뭐랄까요, 가다듬어 본다고 해야 될까? 좀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책, 읽었던 책들 한번 또 펼쳐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강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걸 보고 느끼는 충격이 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맥락으로 연결도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굳이 이걸 짚은 거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뭐 결벽스러운 어떤 뭐 그런 주목하는 태도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슷한 맥락에서 짚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굳이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근데 좀 많이 놀랍긴 합니다. 엽기적이네, 엽기적이야. 예. 이거는 김영사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예. 사이비 종교의 문제로 쳐다봐야 됩니다. 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단지 못 살고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뭐 종말론을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밖에 나오는 멀쩡한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도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 명망이 높은 뭐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도 있고 언론계의 중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잘 살다가 특히 가진 자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살아있는 때는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죽었어도 누리고 싶고 죽었을 때 이 부귀영화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너무 큰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비 종교에 더 빠지기 쉽다는 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재밌는 주제를 골랐는데 내가 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게 종교에 대한 광신이라는 테마가 사실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도 가끔 그런 거를 이렇게 내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수필 에세이 같은 데서는 그 오음진리교 사건 사태, 예, 그 오음진리교라는 그 이상한 종교의 존재부터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서 그렇게 극악한 짓을 했다는 그 일 자체가 이 사람한테 굉장한 어떤 연구의 테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고민의 어떤 단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아주 참 그런 소재인 것 같긴 해요. 사입이. 아니, 내가 그런데 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옛날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종말론.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 드디어 지구는 멸망하고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휴거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2001년 1월 1일이 됐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나 사기인데. 예. 그러면은 제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교주가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말이야. 1월 1일이 아니고 12월 31일이야. 예.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럼 또 다 믿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또 오죠. 이거 좀 한 3년이 연기됐어. 이 지랄을 합니다. 근데 또 다 믿어요. 뭘까요? 그걸 믿는 심리의 근저에 있는 것은 이게 이런 뭘까요? 거죠. 대체 자기 삶의 이 전부였던 그것이 부정당한 게 싫은 거야.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사람이 이제 보수화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박근혜가 나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를 나쁘다고 부인하는 순간 자기 삶이 부인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박근혜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겁니다. 너무 이 고담 줄로 서영석 타임즈에서의 어떤 논의의 지평을 좀 넓혔네요. 이게 사이비 종교와 내가 원래 온갖 착박 박사야. 예. 네. 아무튼 요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자, 야당하고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상돈 교수가 가끔 한마디 하는데 또 이 양반이 또 한마디 했어?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이명박이 박근혜 만드는데 1등 공신 되더니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말이야. 이 주장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단초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일부 발췌를 해봤습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양반이 또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만. 오늘자 경향신문 이상돈 칼럼에 실은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야당이야. 뭐 우선 이상돈 제목이 교수가 좀 쓸 수 있는 식상한데. 칼럼일 것 같네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패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들어선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현 정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데 야당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지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해왔던 호남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20, 30대가 더 이상 새정치연합을 지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게 이상돈 교수의 분석이고요. 문재인 대표가 2012년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연히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정치인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정서에 집착하면 다음 선거에 나와도 더 크게 패배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1967년 대선에서 윤보선 후보는 1963년 그러니까 4년 전 선거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패배했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도 1997년 선거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3당 합당과 DJP 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음을 생각하면 지금 같은 상태로 문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야권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게 이상돈 교수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정권일지라도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면 야당은 젊고 역동적인 리더를 내세워야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와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이런 식으로 집권에 성공했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어와 클린턴은 보수 정당과 경쟁하면서도 진보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권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 심판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야권에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불리한 데다 대중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관심을 잃었다고 절망하면서 새정치연합을 일본 민주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담한 비유인데요. 일본 민주당이 유권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를 보면 리더십 부족과 비현실적인 정책 등 지금 야당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 대표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상돈 교수는 주장을 합니다. 호남의 정서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호남 자민련 같은 작은 신당의 출현은 상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래저래 문 대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고 뭡니까?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예. 나는 경향신문이 이런 인간을 왜 지배를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이상돈의 전략이 바뀌었구만.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를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게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야당을 저주해서 이제 새누리당을 이기게 만드는 전략으로 돌아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바보야 문제는 야당이야가 아니라 이 글의 제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문재인이야 라고 하면은 이 글은 맞습니다. 이게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원찮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말하자면 공화당이라든지 민정당이라든지 신한국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좌절했을 때 즉 정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는요 야당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야당은 늘 이렇습니다. 말하자면은 노무현 김대중 집권 10년을 가졌던 야당은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언제나 비주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을 때는 야당의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에게는 야, 니들 능력이 모자라니까 집권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맞지 않고요. 그 전제를 놓치고 있다. 그렇죠. 항상 새누리당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의 패배는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 이유, DJ가 사실 될 수 없는 선거를 30만 표 이긴 이유가 김영삼이가 조금만 똑똑했더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IMF 왔지, 그 다음에 DJP 연합. DJP 연합보다도 이인재 불복 예, 출마가 예.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JP 연합까지 있었지. 말하자면 이해창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로 가는 길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99가지 길은 이해창이 이기는 길이고 딱 한 가지만 김대중이 이기는 길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딱 한 가지로만 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야말로 100분의 1 확률을 뚫고 된 겁니다. 노무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노풍이 부르고 별 지랄 연명을 다 떨었는데 표차 50만 표 났습니다. 신승했죠. 그렇죠. 이게 야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상돈처럼 얘기하려면 쉽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실력 없잖아. 니들이 집권하겠어? 언제나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제는 틀렸고. 그렇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수 기득권 진영과의 이러저러한 어떤 관계 설정이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벤트 없이 어쨌든 야권끼리 이리저리 해서 치렀던 선거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문재인 대표와 당시 민주당이 거둔 성과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역설적으로 그런 설명도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난 가치 중립적이야. 잘했든 뭐든 그 관심도 없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게 이제 틀렸다는 이유는 바보야. 문제는 문재인이야라고 쓰고 하면은 이 글의 제목에는 맞는 이 글의 내용에는 맞는 제목이지만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대통령 후보 중 one of them이에요. 문재인이 될지, 박원순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안희정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잠룡들에게 한 사람에게 표가 몰리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관심을 끄는 소재가 오면 그 부분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 잘해낸다? 그러면 박원순이 올라가고, 문재인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럼 문재인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상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네요. 이상돈 교수의 글에는 문재인 대표가 야당 차기 후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의교체가 반드시 된다고 보는 겁니다. 후보군이 이렇게 많으면은 한 사람이 자빠진다 해서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10년 적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상돈 교수가 이제 글을 잘못 썼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 대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 늘어가는 것이 집권 가능성을 줄이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 대표가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후보군에서 탈락하겠지. 그러면 그 표가 어디 가겠냐고. 갈 데가 없어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무현 노풍 때 이해창이가 제일 미워해야 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준이에요. 그렇죠. 노무현 인기가 떨어지면 그 표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정몽준한테 갔거든. 예. 그래서 이해창은 마지막 결국은 깨끗하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안 돼? 자격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리더십이 부족해? 그러면 그 표 어디 가겠어요? 김무성이한테 가겠냐고. 박원순한테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호남 자민련 같은 작은 신당의 이슈에는 상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이번에야말로 진짜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해창 때 박근혜 그때 미래연합인가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탈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구미에서 박근혜가 밀었던 후보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 될 사람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도. 그럼요. 그래서 그중에 자기 쫄다고 한 명 누군가를 갖다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때는 이제 무소속이니까 풀빵구리 드나들도 가가지고 지원까지 했거든요. 그때 구미 군수인가 구미시장인가에. 근데 그 사람 떨어졌어요. 물론 무소속으로 나왔지. 미래연합으로 나왔지. 한나라당은 아주 압승이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호남 자민련 어쩌고 하는 것은 난 이상돈 교수의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한 거야. 이상돈 교수가 지난번에는 박근혜를 지지해가지고 새누리당의 집권을 돕더니 이제는 도저히 새누리당에서 지원할 놈이 없으니까 야당을 작사를 내가지고 야 니들 집권할 자격이 없어. 그럼 야당 집권할 자격이 없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정희가 하겠어요. 천호선이 하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심상정이 하겠어요. 야당이 안 되면 당연히 김무성이나 누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저는 뭐 소견입니다만은 호남신당이라는 거 글쎄요 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그냥 개인적인 낮은 의견입니다. 뭐 지금 대권 반열에 있는 잠룡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나가서 거기서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지 않는 한 뭔가 대권 주자가 있어야 가서 뭘 할 거 아닙니까? 없죠? 제가 문재인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은 또 때가 아니야.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 임기가 다 끝나가는 그때가 언제지? 대선 18년이든가요? 그러면 안 되겠다. 예. 하여튼 대선 전 가가지고 무리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공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하자. 다만 누가 될지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의 심판을 받든지 여론의 심판을 받든지 해가지고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재인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상돈 이 말마저도 못하지. 이 말의 얘기는 야 바보야 문제는 문재인이야. 그리고 니들은 지금 못해 이 새끼들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중립의 탈을 쓰고 이런 칼럼을 쓰게 하느냐. 경향신문도 머리가 나빠서 그럴 거야. 내가 만약에 경향신문 논설실장이면 당장 잘라버리겠어요. 좀 구태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구태연해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좀 안 해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과하는.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옳고 그러든 옳든 그러든 안팎 깨서 암튼 무지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문재인이 원래 못나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혹은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훨씬 더 이제 글쎄 난 노무현 대통령 막상 질문 받으니까 궁금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은 아마 엄청나게 더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문재인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은 뭐 패다가도 제풀에 지쳐가지고 스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머리 빳빳하게 들고 야 이 새끼들 니들 틀렸어 하면은 더 져지는 습관이 있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문재인이 그런 사람이란 게 그래요.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슈퍼맨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이 그런 사람이겠어요. 무슨 슈퍼맨이겠습니까? 그냥 참 좋은 정치인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슈퍼맨이 돼가지고 다 그냥 조중동 다 작사를 내버리고 KBS에서 이렇게 외국 보도를 하더라도 그냥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인기가 팍 치솟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그렇게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그런 언론 환경 속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호남당을 이끌고 나가는 영남 대표로서의 어려움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영남 대통령으로서 호남당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그 어려움은 우리가 이미 익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하여튼, 문재인 대표가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주는 데는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정치를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는 우리 김효진 PD가 좋아하는 안희정은 존재감이 워낙 없으니까, 일단. 그거 왜 자꾸. 변론으로 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든지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재명 시장은 이제 주로 SNS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SNS가 다시 보도되고 이런 정폭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 그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불리한 행위거든요. 말하면 잘못하면 전나이 조직임을 당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그런 면에서 멘탈이 강하더라고. 그것도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박원순 씨의 꼼꼼함, 이재명 씨의 우직함,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나는 뭐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였고 저는 정권 교체가 이명박으로 이 새누리당 정권이 내리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에 후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를 놓고 따졌을 때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이 낫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뿐인데 뭐 지금 와가지고 내가 문재인한테 무슨 덕을 본 사람도 아니고 물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 치더라도 뭐 덕줄 한 개도 못 돼요. 그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냥 찍소리하러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야. 오히려 표적이 돼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조지고 싶은데 아이고 잘됐다 이놈 새끼 하면서 덤비기 때문에 뭐 이런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특정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는 참 좋은 거야. 야,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전혀 부담이 안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보답까지 받아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칼럼. 네. 결과적으로 좋은 칼럼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니, 뭐 어떤 칼럼이든지,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뭐 진짜,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 칼럼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점수 주면은, F를 주겠습니다. 자, 서영석타임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